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러지는가 싶으면 회방꾼처럼 등장하는 코로나19의 복병, 이번에는 영생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영생교 시설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 오늘 하루 4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이제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런 집단 감염이 터진 상황에서도 방역 조치는 허술했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영생교 승리재단. 마스크를 쓴 채 짐을 든 남성 2명이 119 구급 차량에 탑승합니다. 병상 배정을 받기 위해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4층 꼭대기가 이제 기숙사인데 거기 남자분들이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영생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영생교 기숙사와 영생교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 등에서 신도 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로 지목된 교인이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학생 1명과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영생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건 최초 확진자인 50대 학원 강사의 검사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생교 교인인 이 강사는 지난 3일 기침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나흘 동안 강의 등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학생이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학원 학생과 그 가족, 특히 이 강사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빠르게 확산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뒤 부천시의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했다는 설명과 달리 입구 출입문은 오늘 오후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폐쇄가 된 게 맞아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럼 거기 사람이 드나드는 거를 제한할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나갔거든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 교인들은 자유롭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저를 자주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영생교는 한 달에 한 번 부천에서 지역 신도들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측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현재 제출된 교인 명단 외에 다른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생교 측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사과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생교는 주류 개신교에서 2단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신도 암매장 혐의로 교주가 구속됐던 그 영생교가 맞습니다. 교주 조희성이 숨졌지만 지금도 전국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재민 기자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세주인 자신을 믿으라며 지난 1981년 조희성 씨가 만든 영생교. 이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기도 하고. 하지만 90년대 초반 교주 조희성 씨는 신도들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새 재단을 지으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건축 헌금하라고 그랬죠? 바로 세 번째 지금 작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신도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고 살해당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후 영생교 신도들로 보이는 암매장 유골들이 잇따라 발굴됩니다. 영생한다던 교주 조 씨는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2004년 심장마비로 숨졌고 영생교도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영생교는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조 씨 사망 이후 영생교는 부인 이영자 씨가 총재를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영생교는 조희성 교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며 예배당에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존재. 영생을 얻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존재하는 영생교 지부, 이른바 재단은 공식적으로 34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전 신도 수가 2,000명이라고 조사했는데 지금은 2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생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승리재단 교인이 139명이라고 밝혔는데 대부분 고령자로 보입니다.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내가 보기도 봤거든요. 뭐 예배드리고 저기 찬송 소리가 들려요. 영생교 승리재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예배를 진행했고 시청 조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대표자분이 또 안 계세요. 영상물만 틀어놓고 각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다만 방역 당국도 교인들의 단체 생활까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확진자가 59명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기숙사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부천시는 영생교가 제출한 명단 외에 드러나지 않은 교인이나 출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식약처가 우리의 첫 번째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최종 허가했습니다. 65세 이상을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하는데 안전성과 예방 효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65세 이상에는 신중하라는 주의사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만 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국내 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허가 대상은 18살 이상으로 효능 논란이 있던 65살 이상도 포함됐습니다. 65살 이상에게는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과 면역 반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허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 고연령층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65살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익 대비 위험도를 임상 현장에서 판명함으로써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의료진의 판단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혼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65살 이상에 대해 접종을 어떻게 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65살 이상의 접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베네핏을 따르면 베네핏이 많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사람 이게 50%만 되더라도 절반이 안 걸리고 절반이 안 걸리면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접종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접종 대상자를 추려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각 시설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다음 날부터 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공급됩니다. 질병청은 일단 첫 접종은 26일로 예정돼 있지만 하루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말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또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2를 넘었는데요. 감염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한테 전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설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 선포됐던 지난해 추석 전날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7명. 그런데 설 연휴 전날인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444명으로 5배가 넘습니다. 지난 추석보다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명절의 특징인 가족 친척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특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설을 앞둔 서울 가족의 방문을 계기로 동네 주민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에서는 확진자가 8명으로 늘어 주민 10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기억 못하시고 이런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마을에 대한 전체 검사를 하는 거죠. 비수도권에 비해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걱정할 만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동량이 한 달 전인 지난달 초에 비해 30%가량 늘어났고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을 넘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친척 방문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25일까지 연장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MBC가 설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서울 시민의 민심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여야 1명씩 2강 구도가 되면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의 적합도가 팽팽한 반면 3강 구도일 땐 박영선 후보의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붙으면 박영선 41.9, 안철수 41.4%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대결한다고 가정하면 박영선 46, 나경원 33.7%를 기록해 12.3%포인트 차이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박 후보 45.3, 오 후보 36.1%로 9.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후보가 나서면 안철수 후보에게는 15.4%포인트 차이로 열세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는 10.8%포인트 뒤졌고 나경원 후보와는 33.9대 37.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해 여야가 3강 구도로 대결할 때도 가정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 각각 39.7, 19.2, 27.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붙으면 각각 38.7, 19.6, 27.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위 박영선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우상호 후보가 나서면 우상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 2위를 다투며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할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 71.8%, 가능한 한 투표 21%로 별로 또는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 5.4%를 압도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 그러니까 여권과 야권의 단일 후보 적합도를 따로 조사했는데요. 범여권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범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야권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을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입니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박영선 35, 우상호 9.5, 김진애 2.2%로 박영선 예비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박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서울 지역 5개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안철수 27.3, 나경원 15.1, 오세훈 13.1%로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조은희, 금태섭, 오신환 예비 후보는 각각 4.4, 2.9, 1.2%였습니다.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를 경우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붙을 경우 안철수 후보 43.5, 나경원 후보 23.7%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서면 안철수 40.6, 오세훈 26.9%였습니다. 안 후보는 두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7에서 41%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3, 국민의힘 27.6,
국민의당 7.1, 정의당 5.2%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대답이 44.1,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46.1%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국정 안정론은 40대와 50대에서, 정부 심판론은 20,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MBC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자, 내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방역당국이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만큼 예년과는 조금 다른 설 풍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 요금소와 제주공항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오후 들어서 차량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서울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정체 구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CCTV 화면을 보면서 현재 정체 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인데요. 차량들로 꽉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주변 구간이 특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 2시간 1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부산까지 4시간 40분이 걸리겠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귀향길 시민들의 마음은 예년과 확실히 다른 게 느껴졌는데요. 휴게소에서 만난 시민들께 여쭤보니 올해는 즐거운 명절이 되긴 힘들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원래 처음엔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잠깐이라도 있다가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소수로 4명이서만 보기로 했어요. 5인 이상도 한 자리에서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애아내들이 시골로 가고 저는 이제 영인으로 가고. 이번 설 이동 인구는 하루 평균 438만 명, 전체 2,2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은 방역도 강화돼 모든 휴게소의 실내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또 11일부터 13일까지 예년 명절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제주에는 14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도 못 나가고 가족 모임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이번엔 제주공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 지금 박 기자 뒤로 사람들이 보이는데 벌써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제주국제공항 도착 터미널엔 관광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3만 명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제주도에 좀 한적한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마스크 잘 쓰고. 오늘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과 귀성객은 14만여 명입니다. 서귀포 중문의 5성급 호텔들은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고 골프장은 70%, 렌터카도 50%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해서 연휴 기간 14일까지 예약이 가능할까요? 13일 쪽으로는 조금 어려우세요. 객실이 중간에 마감이 될 날짜가 있어서. 문제는 방역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도착 사흘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미리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권고했는데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 검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려한 대로 제주에 온 서울 거주자 한 명이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한 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증상을 보인 이 확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도 전에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만 5건에 이르는데요. 제주도는 명절 여행객을 반기면서도 자칫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이모 부부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를 3시간이 넘도록 때리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물고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으로 향하기 전 이들이 남긴 말은 미안하다 한마디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 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이모부는 언제부터 아이를 학대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아이 학대했습니까? 뒤이어 걸어 나온 이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법원으로 가는 차량에 오르기 직전 이모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김 모양이 숨진 당일 오전 9시쯤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시간 넘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아이의 몸 곳곳을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갔다 빼는 물고문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계속한 겁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욕조에 물이 비워져 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증거를 없애려 물을 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망할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부부를 상대로 언제부터 아이를 학대했는지, 김양 친부모와 교류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모 부부의 친자녀 2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의 상습 폭행 문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였는데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핵심 이유는 피해 학생들의 진정서 때문이었습니다. MBC가 학생들 12명이 냈던 진정서를 전부 입수했는데 살펴보니까 감독님은 항상 잘해주셨다, 폭행은 없었다, 연출이었다,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A 감독의 폭행만 최소 3차례입니다. 2019년 1월과 5월 강원도의 한 하키센터, 그리고 그해 11월 한 대학교 빙상장에서입니다. 그 외에도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팀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을 했던 적도 있고요. 학년 전체가 다 맞았던 적도 있고요. 하키 스틱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하셨나요? 네. 이렇게 맨손으로도 때린 경우가 있으셨어요? 싸대기를 때린 건 기억이 나서 애가 입술이 터져가지고. 하지만 작년 2월 학생들이 관계당국에 제출한 진정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단 이후 피해 혹은 가해받은 적이 없다. 감독의 구타를 목격하지 못했고 당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체벌을 목격한 적도 없고 분위기는 좋았다. 감독님은 항상 잘해주셨다는 구절이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건 감독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피해 선수는 감독 지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썼다고 털어놨고, 한 학부모는 강요까지였는진 모르겠지만 감독이 쓰라고 했단 건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감독으로부터의 폭행을 호소하던 한 학생은 고심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의 출전 기회라든지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지만 감독 측은 폭행은 물론 유리한 진술을 지시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확인된 2019년 1월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도 감독님에게 부탁드린 상황극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시 적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감독이 지난달 또 다른 폭행 혐의로 고소된 것을 확인하고 그 사건까지 넘겨받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 급기야 군부가 시민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이 중 19살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를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 붉은색 상의에 헬멧을 쓴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자리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 여성은 19살, 랴떼떼 카이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피가 흐르는 이 여성의 머리를 붕대로 감싸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머리에 총탄이 박힌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이 여성이 실탄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도 가슴에 총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2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트럭에서 무더기로 내려 무작위로 총을 쏴대는 모습. 골목길에서 총성이 울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위대의 사진들은 미얀마를 구하라는 구호와 함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과 수도 네피도, 2대 도시 만달레이 등에서 행진이 이어졌고 일부 경찰들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경고 사격과 함께 물대포,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뿐 아니라 언론인까지 체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ll individuals in Burma hav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peaceful assembly,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peaceful protest. 미얀마에선 1988년 민주화 시위 당시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현지 상황, 미얀마 현지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죠. 양곤에 있는 이병수 한인 회장을 연결했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9살 여성이 머리에 실탄이 박혀 있다 이런 그 현지 의료진 증언을 들었는데 이 말도 직접 들으셨습니까? 미얀마 페이스북에 올라온 현지 뉴스거든요. 네. 총알이 뇌 관통해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현지에서 파악하는 상황을 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는 곳은 이제 역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 양곤이고요. 예. 19세 여학생이 지금 중상을 입은 곳은 네피도라는 수도입니다. 아, 예. 이제 시위대가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모이게 되면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공서를 향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군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피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 정부 청사라든지 대통령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해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탄 발사 이것도 정식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을 저희 지인을 통해서 제가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SNS를 이용해서 외부로 이렇게 막 알리려고 하는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이라든지 서방 세계의 어떤 이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네. 자, 이것마저도 나중에는 통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한시적으로 인터넷이 이제 좀 통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통제된 시점에서 거리의 시위대가 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 가열차게 인터넷 통제를 해제하라는 구호까지 또 외친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통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얀마 국민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무엇이고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수지 정부 쪽을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수 미얀마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에게 롤모델이었다.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후보들은 성폭력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 강란희 씨가 썼다는 편지글을 보고 답장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편지글을 읽고 울컥했다는 소회를 전하며 박 전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썼습니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즉각 반응한 건 야권의 경쟁 후보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는 성추행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냐 따졌고 우신환 후보도 피해자는 짓밟힌 인권과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외롭게 싸우고 있다며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의미를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아주 아픈 그래서 더 예민한 문제를 우 후보가 느닷없이 들춰내 야권의 공세에 빌미만 줬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 후보는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의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기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 후보 측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과오도 있지만 여론이 두렵다고 진정성까지 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우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고 박원순 전 시장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는 박영선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우 후보가 무리수 같은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 미혼모들 보호시설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애인 비하는 물론이고 미혼모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도착하자마자 시설 관계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냅니다. 미혼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임신이 된 사람들의 경우가 태우내기죠. 시설 관계자로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운 엄마들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힘들다는 고충을 듣던 김 위원장은 엄마도 관리해야 하지만 애도 관리해야 하니까 힘드시겠다며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장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해 비하하는 듯한 인식에 장애인 단체와 한부모 단체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장애인 차별이자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미혼모와 장애인을 비하하고 낙인 찍었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발언입니다.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조현병 발언에 이어 김 위원장의 장애인 차별 조장 논란까지 시민사회로까지 비난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7살 된 딸을 며칠씩 집에 혼자 두고 내연남을 만나러 다닌 엄마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엄마의 내연남이 이 딸을 성추행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설 A씨는 지난해 8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연남이 자신의 7살 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는데 정작 신고를 한 엄마는 경찰 조사를 피했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성추행 당한 것 같다. 신고를 했으면 본인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나오지도 않고. 이해하기 힘든 엄마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내연남을 만나러 며칠씩 지방으로 떠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7살 딸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에게는 매월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120만 원 중 절반을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방치된 아이를 발견한 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한 뒤에 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아이와 관련된 신고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제3자가 신고했습니다. 엄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를 할 때는 내연남과 사이가 나빴지만 이후 관계가 좋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엄마의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내연남의 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엄마와 분리 조치된 7살 딸은 심리치료를 받고 지난달 20일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숨긴 채 대화를 주고받는 랜덤 채팅 앱이 성범죄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입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20대부터 중년의 회사원까지 미성년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유인해서 당당하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현장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이 랜덤 채팅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랜덤 채팅 앱입니다. 검색창에 랜덤 채팅을 입력하니 무수히 많은 앱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앱 몇 개에 직접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문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더니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성적인 표현은 불법이라는 경고 문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때 한 20대 남성이 말을 겁니다. 대뜸 모텔을 가자고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했더니 무인텔을 이용하면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합니다. 이 남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먼저 가서 남성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손을 흔들며 나타난 20대 남성.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과 3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당당히 털어놓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말을 해도 계속 연락 오고 이러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더 당당한 거지. 그러면서 서둘러 모텔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인텔은 좀 걸어가야지 있거든. 취재 중인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채팅 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예요, 사실. 이 남성에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풀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보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채팅창. 한 40대 남성이 보낸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남성을 만나러 지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낮 2시. 이 40대 남성은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뒤 청바지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나타난 이 남성. 대뜸 성매매를 대가로 얼마를 줘야 할지 묻습니다. 보통은 한 15만 원 정도? 괜찮나? 엄밀히 잣대를 들어놓으면 붙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소상적으로 다 하잖아요.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고 본인 인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사진 같은 거 어느 학교야?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1대1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론 함정 수사가 불가피한데 관련 법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재 지금 이게 법이 없거든요. 그 사이 채팅 앱의 성범죄자들은 익명의 숨은 채로 미성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호텔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퇴실해달라는 직원을 밀치고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린 건데요.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까 부산경찰청 소속의 간부였습니다.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호텔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자 직원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직원의 손을 잡아 끌더니 또다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잠시 후 CCTV가 있다는 걸 확인하더니 혼자서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호텔에서 난동을 피운 이 남성,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호텔에 들어온 A경정은 먼저 호텔 여성 직원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객실에서 뭘 시켜 먹어도 되네요. 방으로 가서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객실에 같이 가서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성희롱이 계속되자 호텔 직원들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신고하려고 그러고 남자예요. 네, 계속 성희롱하고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자 흥분한 A경정은 여직원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야, 이 너도 됐다며. 내가 한마디 안. 결국 남자 직원이 와서 퇴실을 요구하자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내가 바닥이를 했나? 내가 어머 경찰관이 네가 힘이 좋아 보이면 하이래. 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발길질을 하는 등 A경정의 난동은 20분간 더 이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호텔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공무집행 방해와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술을 마신 뒤 차를 훔쳐 달아나다 잡히고 도박을 하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산경찰청장이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난달 의회 습격 사태 당시 상황을 담은 생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변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여홍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첫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 단장은 탄핵 사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대신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1월 6일 의회 습격 사태 당시 상황을 13분으로 압축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합니다. 의사당으로 가자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지지자들이 화답합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Yeah. Take the Capitol. Take the Capitol. Take the Capitol. We are going to the Capitol. 시위대는 트럼프를 대장이라 부르고 노골적으로 반역을 외칩니다. 이 영상은 TV를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효과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당시 트럼프 연설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론은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크게 실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변호인은 상대 측이 변론을 너무 잘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I'll be quite frank with you. We changed what we were going to do on account that we thought that the House manager's presentation was well done. 탄핵 최종 표결은 이르면 일요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종 표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설령 법적으로는 탄핵을 못해도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게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장 씨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6명의 노동자 가운데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된 겁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 청년 장덕준 씨가 자신의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유족들은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고 쿠팡 측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맞섰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사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그리 힘들겠으면은 멀쩡한 애가 그 튼튼한 애가 그리고 뭐 1년 몇 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10kg, 15kg 빠져버리고. 장 씨가 숨진 지 넉 달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시간이 장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 장 씨는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16개월간 야간 근무를 해왔고 하룻밤 밤샘 근무 당시 만보계에 무려 5만 보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산재 판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대형 택배사들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서비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가치들을 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쿠팡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쿠팡의 이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아들이 일했던 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쿠팡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쿠팡 측은 거듭 애도와 사과를 전한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유가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가 발사한 화성 탐사선이 오늘 새벽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인데요. UAE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위성 기술을 배워가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발사된 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호는 희망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개월간 화성까지 거리 4억 9,3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오늘 UAE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사히 화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건 미국과 구소련, 유럽, 인도뿐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6년 만에 우주 신생국이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نعلن نجاح وصول دولة الإمارات في مدار كوكب الأحمر. اللهم لك الحمد، اللهم لك الحمد، اللهم لك الحمد. UAE는 우주 개발의 후발주자였습니다. 15년 전인 2006년 위성 기술을 처음으로 배우기 위해 한국에 대거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생, UAE는 제자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한 UAE 우주청장도 한국에서 배운 연구원 출신입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는 거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다. 문화, 그리고 일하는 컬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 배워라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처지가 역전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달 탐사선을 준비하는 사이 UAE는 화성에 간 겁니다.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그 최고 지도자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속성 있는 투자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UAE는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벗어나 지식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17년에는 화성에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100년 앞을 내다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동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 한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노인을 세게 밀어뜨립니다.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 현장에서 바로 도망간 남성은 잇따라 2명을 더 공격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동양인.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종 혐오 범죄라는 비난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한국계 배우 데니얼 대 킴과 중국계 배우 데니얼 우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각자의 SNS에 영상을 올린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폭증하고 있고 그동안 그 범죄는 어떻게든 용서되었다고 비판하며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용의자에 대해 제보하면 25,000달러, 우리 돈 약 2,8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상금을 내건 지 3일, 사건 발생 8일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야야 무슬림이란 28살 남성. 지난달 1일에도 동양인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양인에 대한 폭행과 혐오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This is not just for you. Get the f*** out of this state. Go back to whatever f***ing Asian country you belong in. 공원 계단에서 운동하던 중 백인 여성에게 내 나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동양인 여성. 버스에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노인. 지난달에는 산책을 하던 태국계 노인이 10대 청년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동양인들이 쉬운 표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동양인에게 떠넘기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 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M, 힘을 잃은 직권남용죄를 해부합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LA 총영사에게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으라며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공적인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동원한 두 사안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박근혜 유죄, 이명박 무죄,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판례는 결국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있다라는 도그마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원래 그런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원이 유죄로 보는 잣대는 까다롭습니다. 먼저 직권, 재판이나 수사 대상인 행위가 당사자의 직무권한 내에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은 대통령의 직무 영역에 있다며 유죄였지만 개인 이명박의 소송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첫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2차 관문인 남용, 그 직무 권한을 악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권리행사 방해, 그 결과로 하급자나 민간인에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등 권리 침해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죄인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잖아요. 앞과 뒤는 별개의 요건이니까 다 충족해야 된다. 직권남용죄 기소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곽동건 기자에게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정식 법률 용어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게 죄명이 길고 어려운데 죄가 인정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네, 어디까지가 직권인지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남용인지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사건마다 다르다였습니다. 네. 직권의 범위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요.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직무 권한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혐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유죄, 무죄 완전히 엇갈린 경우들이 꽤 있죠. 네, MB 정권 당시 경찰과 국군 기무사령부 두 기관의 댓글 공작 사건, 범죄 내용과 구조가 거의 똑같았는데 네.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3만 7천 건의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기무사 대원들에게 2만 개의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시켰습니다. 자, 지금 뭐 내용만 들어봐도 두 사건이 거의 똑같아요. 네, 하지만 경찰은 유죄, 기무사는 2심에서 무죄였습니다. 네. 인신공격과 선동 등 이 댓글 내용을 보면 기무사 쪽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기무사 대원들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관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제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사실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공직자의 처신이나 이 공직사회의 갑질 횡포, 편하게 말해서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직권남용죄 사건은 급증하지만 실제 처벌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무줄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 공관병들은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찬 채 박 대장 아들들의 간식 수발과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재판에도 안 갔습니다. 지휘관의 직무 권한 밖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이런 식이면 군대한 갑질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법부 역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판사 역시 같은 논리로 1심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도 원래 민정수석 일이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직무 권한의 뜻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권력을 엄격하고 바르게 쓰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없게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려는 단골 수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천 건에 못 미쳤던 직권남용 고소 고발은 지난 2019년 15,2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은 채 1%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이다 보니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일단 걸고 보자는 보복성 고소 고발이 남발된 탓입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죄를 표적 수사의 고리로 악용한다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반대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결론이나 그 정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뭐 법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직권남용으로 문제를 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만들어 놓은 거는 맞아요. 수사와 재판의 고무줄 잣대 시비를 줄이려면 직권남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5년 이하 징역인 처벌 수위도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직권이 남용해서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차등화하는 형태로 다양한 요건들을 넣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위를 함부로 쓰는 공직자 범죄의 처벌 공백을 당장 메우기 위해선 이른바 지위 남용죄를 형법에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 충격이 한국을 무섭게 덮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직자 수와 실업률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사우나. 원래 5명이 함께 일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3명이 사라졌습니다. 주인 부부 2사람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지만 한 달 적자만 2,500만 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저희 운영하고 싶어하는 생각 없어요. 사실은 손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1월 취업자는 2,581만 명. 1년 만에 98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 12월 이후 최악입니다. 특히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점과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에서만 89만 8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런 곳에서 많이 일하는 20, 30대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로 청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점, 도서며 보건복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조금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79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실업자 수는 157만 명, 실업률 5.7%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일시적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서 지금은 단기, 중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교육훈련, 숙련 형성 프로그램을 재정 투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90만 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어서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자, 그럼 이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대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이 대면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IT나 플랫폼 산업이 뜨고 있지만 이런 산업은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대형 커피 전문점. 직원은 단 1명입니다. 음료를 만듭니다. 주문과 결제는 손님이 직접 무인기기, 키오스크를 통해 합니다. 2, 3년 전부터 인건비를 줄이려고 도입되던 무인기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지금 요새 좀 불편한 시기잖아요. 그냥 터치만으로 바로 메뉴 사진도 볼 수 있고.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해도 기계로 대체됐던 일자리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를 없애고 알바를 더 뽑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됐지만 IT나 플랫폼 기업들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고용이 늘어났을까?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5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450명, 카카오는 153명 늘었습니다. 둘을 합쳐도 CJ, CGV 한 기업에서 줄어든 직원 수 2,459명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은 어떨까? 쿠팡은 작년에 직원이 10,000명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고용 3위 업체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배달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플랫폼 산업에 들어와서 노동을 제공할 수가 있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펼쳐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거리두기 조치로 군 장병들도 벌써 3달 가까이 휴가가 전면 금지된 상태인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이 장병들에게 또 장병들은 가족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란 얘기에 강당에 들어선 김민준 일병. 갑자기 영상이 뜹니다. 3달 가까이 보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 사진과 함께 전해진 애틋한 마음에 울컥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리면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선별진료소에서의 방역 지원 업무에 자원한 아들들에게 어머니는 격려와 걱정을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원을 간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되기도 했고 내가 아들들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 아들들 힘들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엄마가 집에서 기다릴게. 영상으로 전해진 가족들의 마음에 장병들도 영상으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짝 편찮으셨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가족들 전부 아프지 말고 꼭 건강했으면 좋겠고 설 연휴 같이 보낼 수 없지만 전우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석 달 가까이 중지된 장병들의 휴가. 무엇보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큰절을 올려봅니다.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달나라 시장, 나경영, 안철세, 만인에 대한 투쟁인데, 자, 서울시장 선거전이 말 그대로 난타전이 돼가고 있어요. 예, 만인에 대한 투쟁 같다.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한 말인데요. 네. 어떤 맥락인지 들어보시죠. 네. 저도 참 많은 선거를 뛰어봤습니다. 7번 선거 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그런 느낌의 선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본 선거 중에서 가장 거칠다. 자, 사방이 적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네, 이번 선거가 각 정당별로 또 진영별로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선 후보 한 명 한 명이 모두 경쟁자인 셈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후보의 약점이 포착되면 소위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 건데요. 방금 본 나경원 후보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보시죠. 네.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저는 죄인입니다였나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자인하는 참회로 성격의 책인 걸로. 그런데 원내를 담당하셨던 나경원 후보께서는 그 비슷한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굉장히 황당하고 또 뜯어보면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 대출이자까지 또 지원을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또 이른바 이제 나경영 논란을 지적한 건데 물론 나 후보도 뭐 반격을 할 소재가 있죠. 그렇습니다. 나 후보도 같은 당 오세훈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또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아이들 점심값 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경쟁력에 명분이 없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님은 2011년도에도 무상급식이라는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여전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오 후보는 시장직을 던졌던 전력 때문에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건 범여권 선두주자인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행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행복해야죠. 근데 사후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행복 운운하시니까 달나라 시장에 신경 있어요. 꼭 풍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풍선은 터뜨려지거든요. 그거가 지금 서울 시민의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박 후보는 주로 최근 제시한 도심 수직 정원 같은 공약의 실현성을 두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민주당 이제 우상호 후보는 이제 앞에 보도가 나갔지만은 그 박원순 시장을 선거 전에 이제 불러들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예, 우 후보는 앞서 보도에도 보셨지만 박 전 시장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선언을 하려다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된 건데요. 네. 이어서 보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의미를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 후보는 또 21년 전 5.18 전야제 날 광주에서 벌인 단란주점 술판이 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온갖 정당이라는 정당은 다 떠돌아다닌 철새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임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우리 야권 후보를 열심히 뛰시니까 참 모순적인 형국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할 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편에서 동의를 해줬다. 이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안 후보는 아무래도 여야를 넘나들었던 이력 때문에 정체성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어보니까 선거일까지 57일 남았는데 벌써부터 비난전이 이 정도면 유권자도 머지않아서 지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10년 전쯤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 21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지금 와서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얼마 전 이다영이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쌍둥이 자매와 함께 뛴 것으로 보이는 배구부 사진도 올리며 두 선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두 선수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재영은 프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뉘우쳤고, 이다영도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소속팀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배구연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내놓았지만 징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없이 잘 선수 생활을 하고 프로에 입문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과 또 이제 숙제잖아요. 그쪽 연맹이랑 같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최근 팀 내 불화설과 응급실 사건에 이어 간판 스타의 학교 폭력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흥국생명은 내일 도로공사 원정 명단에서 두 선수를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기상천외한 코너킥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전술의 탄생일까요?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2부 리그 카를스루헤의 코너킥 공격. 7명의 선수들이 모두 외곽에 서 있습니다. 골대와 멀찍이 떨어져 있던 선수들은 약속한 듯 한 번의 골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쉽게 골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참신한 전술이었습니다. Die denn jetzt da, die Karlsruhe? Hast du sowas schon mal gesehen? Dass die alle da an das habe ich noch nicht gesehen. Das habe ich. 일반적으로는 가로로 서 있는 게 보통. 골문 앞에 줄줄이 뭉쳐 있다가 득점으로 연결한 게 그나마 특이한 경우였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그것도 세로로 머물다가 일제히 달려드는 방법은 처음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전술은 끝없이 발전했습니다. 마치 기차놀이처럼 찰듯 말듯 공을 흘려보내며 누가 언제 찰지 숨기는 건 기본. 치밀하게 준비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연기력도 배우 뺨치게 진화했습니다. 실패한 듯 동료와 다투는 연기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슬쩍 공만 건드린 코너킥이 골까지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수비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벽 아래로 몸을 던진 3년 전 이 수비를 시작으로 땅볼 프리킥을 막기 위해 누워있는 수비수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전술은 축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1, 2루 사이 무려 4명이 서 있는 LA 다저스. 야구의 수비 시프트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명에게 모든 공격을 맡기는 농구의 아이솔레이션은 철저히 개인기에 의존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규칙과 충돌하기도 하는데
삼루수를 포수 뒤로 보낸 김기태 감독의 시프트는 규칙 위반으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런 수비를 하면 야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야구 안 되는 거죠. 때론 민망한 실패로 끝나 잊혀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환영받을 만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덩크슛을 자유자재로 구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농구 유망주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국가대표 여준석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게 믿기 힘든 탄력에 NBA에서나 볼 법한 덩크슛을 가볍게 성공합니다. 이종현 이후 8년 만에 고교생 국가대표로 뽑힌 여준석. 벌써부터 특급 괴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든 부분이 고등학생이 아닐 정도로 몸이 너무 좋고 재능도 출출하고 기량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약간 좀 땅땅하니까 그냥 돌 같다고 막 여준돌 막 이렇게 부르긴 한데 가끔 뭐 괴물이라는 거 얘기도 하고. 2m 3cm의 키에 점프력은 더 폭발적입니다. 제자리 점프 최대 높이가 3m 60cm로 림을 넘어 머리가 백보드에 닿는 수준입니다. 옛날부터 워낙 애들이랑 좀 신체 조건이 달랐어가지고 저희 팀 애들도 걔가 다쳐도 다친 거라 생각 안 하고 뛸 수 있다고. 중2 때 한 경기 50득점 34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여준석. 2년 전 전 세계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NBA 아카데미에서 탈아시아급 선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 feel like he has a lot of talent. Hope to see him and we get to play against each other sooner or later. 외모로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여준석. 오랜만에 등장한 초대형 유망주에 농구계도 기대감에 불어 있습니다. 당돌하게 이제 겁 없이 플레이하고 싶어요. 중국이어도 좋고 유럽이어도 좋고 저는 막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모레 출국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귀국 이후 개인 훈련을 이어온 김광현 선수. SK 캠프에도 합류해 치밀하게 새 시즌 준비에 임했는데요. 체력적으로 좀 보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162경기를 좀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세인트루이스 구단도 웨인 나이트와 몰리나의 재계약에 성공했고요. 특히 류현진의 천적이죠. 현역 최고 선수 아레나도까지 영입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편한 형으로서 정말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현진이 형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타자가 아레나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타자가 왔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는 18일 팀의 스프링 캠프 소집에 맞춰 김광현 선수도 모레 출국한다는데요. 또 한 번의 인상적인 시즌 기대하겠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네요. 연휴 내내 날씨 변덕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뿌연 하늘이 이어집니다. 먼저 내일은 안개가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는 가시거리가 10m까지 좁혀지기도 하겠고요. 안개 때문에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들어오면서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설날인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날은 계속 따뜻할 텐데요. 가시거리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에서는 바다 안개가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시야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겠는데요. 성묘길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만 가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공기질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점차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마음 많은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일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설만큼은 모임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